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거에 관련된 행동, 감각, 인지, 갈망, 쾌락, 기억 이 모든 요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근본적인 질문인 동물이란 무엇인지, 동물이란 행동이란 무엇인지, 동물의 음식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음식으로 인지하는지, 혹은 그 어떤 것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길래 이걸 음식이라 인지하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란 무엇인가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동물은 이제 여러 생물 중에서 행동하는 생물을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동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동물들은 행동을 하니까 행동을 왜 할까요? 무엇을 위해 할까요? 그래서 대체로 행동들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goal directed behavior instrument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어떤 결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goal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은 하고 때로는 어떤 선택에서 행동을 하고 때로는 어떤 행동은 하다가도 하지 않게 되죠. 이런 디시전을 하는데 이런 디시전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뭐 여러분들도 오늘 무엇을 먹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고 무엇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을 이끈 마음속의 흐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동물들, 현재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여러 고울 디렉티드 비헤이비어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과거 그 선조들의 그 이런 행동들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현재 모든 동물들은 후손인데 특정 지향점의 행동들을 하는 동물들의 후손입니다. 이 행동들의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 에너지를 섭취해서 성장하고 에너지를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에너지 많이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 커지니까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모아서 성장한다는 작은 아이였다가 더 커진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대체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 내부에 뭔가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후손을 만드는 이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 동물들만이 현재 남아서 후손을 만들고 이런 지향점이 없는 동물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세포 생물들, 지렁이, 달팽이, 물고기, 쥐, 원숭이,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어떤 지향점에 행동들을 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엇은 해야 되는 행동이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각 동물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 학교에서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은 더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은 더 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용한 도구가 이런 어, 잘했다라는 신호와 잘못했다라는 신호를 이런 어떤 스티커처럼 만들어서 어떤 신호처럼 도구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아주 이 공통적인 그 통화처럼 그러니까 돈처럼 뭐 매 사안마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잘했어요와 잘못했어요를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잘했어요를 많이 사용해서 뭘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잘못했어요를 많이 사용해서 뭘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했어요 느낌이 이제 쾌락인 거죠. 쾌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아 이거는 좋은 거구나. 그다음에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 동물에는 기본적인 시동 장치가 이런 잘했어요와 잘못했어요를 뇌에서 느끼게 하는 이런 공통적인 보편적인 통용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아까 말한 대로 후손을 만든 그런 동물 후손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도 다 후손을 만드는 그런 선조들의 자손인데 이것들을 유지하려면은 세 가지 가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항상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안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만약 두 가지 동굴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신호가 있죠. 파란 동굴, 빨간 동굴. 그다음에 파란 동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빨간 동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중에 어느 동굴이 좋은지, 어느 동굴이 좋지 않은지, 어느 동굴은 이제 여기를 가야 하는 지향점이고 여기는 피해야 할 지향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잘했어요. 신호를 사용하고 참 잘못했어요. 신호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 파란 동굴은 해야 될 곳이구나. 빨간 동굴은 피해야 할 곳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그 다양한 그 레이어의 도구들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하여 근데 이 쾌락만 있으면은 작동이 좀 불완벽해요. 현재 쾌락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쾌락이 없을 때 쾌락을 갈망하는 이제 이런 크레이빙이 있어야 이게 더욱더 현재 존재하지 않은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크레이빙이 행동을 만드는 거죠. 플레저는 그 행동을 이끄는 가르치는 신호일 뿐이고 크레이빙을 느낄 때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근데 반면 또 고통 그 자체는 이미 느끼고 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게 되죠.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되게 중요하고 이게 다양한 또 감정들이 더 이걸 더 잘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에너지를 잘 지키고 그 안전을 잘 지키고 번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이렇게 나침판처럼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고통, 쾌락, 갈망, 두려움 같은 것이 이걸 이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먹는 거에 대한 쾌락, 그다음에 먹는 거에 대한 갈망, 배고픔에 대한 고통,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주제로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Freedom of Will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지가 있으면 나는 저 동굴에 들어가겠다. 그럼 동굴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떤 의지는 의지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맛있어 할래요. 이런 자기의 will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럼 우리의 의식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의지는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베르베르 뇌에도 그 고통 회피와 쾌락 추구가 시동 장치다. 이것이 우리를 뭘 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하는 시동 장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동의 지향점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에너지의 항상성, 항상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성장하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 고울이고 그다음에 안정과 번식도 아주 중요한 고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점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뇌 안에는 그 시동장치, 쾌락과 고통, 참 잘했어요, 잘못했어요라는 아주 좋은 느낌의 요소와 아주 나쁜 느낌의 요소를 시동장치처럼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장치가 켜지면은 너무 좋다, 이건 해야겠다. 그 장치가 반대쪽 장치가 켜지면 너무 괴롭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쾌락과 고통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향점을 향한 행동을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가 인도해주고 있는, 이 중에 가장 원초적인 쾌락은 항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추워 있다가 따뜻해지는 거, 너무 덥다가 시원해지는 거, 너무 에너지가 부족했다가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 너무 물이 적었다가 물을 채우는 거, 이렇게 항상성의 파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항상성이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 이것이 해결되는 해소감이라는 게 이제 해소감을 느껴야 되고 운동물은 내 항상성이 해소됐다는 걸, 그 해소감에 대해서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그 쾌락을 부여하는 시동장치가 있는 동물만이 그걸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항상성 회복을 별로 쾌락적으로 못 느끼는 그런 환자도 있어요. 그 뇌 어디가 망가지면은 더 이상 뭐 물에 대한 항상성 회복을 쾌락으로 못 느낀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항상성 회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항상성 회복에 쾌락이 부여되지 않은 동물들 이미 옛날에 다 없어졌고 항상성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참 잘했어요. 쾌락 도장이 찍혀진 동물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뇌에도 그 시동장치가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원초적인 괴로움은 항상성 손실. 만약 너무 추워지거나 너무 더워지거나 너무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나 너무 물이 부족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을 고통으로 느껴서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장치, 경고장 같이 옐로우 카드처럼 그런 경고장 같은 게 없는 동물이라면 그냥 추워 죽거나 더워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목말라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이 회복되고 손실될 때 쾌락과 고통을 부여한 시동장치가 뇌에 깊숙이 만들어져 있는 동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쾌락과 고통은 그 고를 얻었거나 잃었을 때 그때 이제 가르침의 신호죠. 그래서 결과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발생했는 그 결과가 이제 만약 파란 동굴에 들어갔더니 큰 쾌락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항상성이 회복이 돼요. 파란 동굴에 들어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그걸 먹었고 먹었던 에너지가 회복이 돼서 좋은 일이 생겼죠. 그럼 그런 결과에 대해서 컨시퀀스에 대해서 레슨 가르침을 주는 거죠. 쾌락 아주 쾌락적인 신호를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을 5개 찍어주면서 이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고 결과를 통해 가르쳐주는 거죠. 해야 될 걸.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신호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갈망과 고통은 이제 현재는 쾌락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를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잃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항상 잃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의 이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는 결과를 통한 가르침 이미 결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최근 있었던 일들은 잘한 거다 잘못한 일은 어떤 가르침이었다면 이건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직 파란 동굴에 들어가거나 빨간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파란 동굴에 들어가라, 빨간 동굴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결과를 촉구하는, 그거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쾌락을 갈망하는 것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지향점을 향한 행동을 만드는 시동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하면 이제 플레저, 이제 라이킹 어떤 쾌락을 느끼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저는 인네이트, 그러니까 선천적인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천적, 후천적인 쾌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천적 쾌락은 특히 이 중에서도 선천적으로 호메오스태틱한 플레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부족한데 에너지가 섭취되거나 몸이 추운데 따뜻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모든 동물들이 그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삽입이 돼 있는 거죠. 이거 아주 근본적으로 상황과 그 당신이 뭐 어느 무인도에서 태어나건 뭐 어디 산속에서 태어나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동 장치다라고 알려주는 선천적인 항상성에 대한 쾌락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천적인 쾌락과 관계없는 항상성과 관계없는 쾌락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시동 장치의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 그러니까 잘했거나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는 숙제를 해와야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이 인네이트 넌 호메스테틱 플레저는 뭘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참 잘했어요 도장을 훔쳐와가지고 막 그냥 찍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마약같이 그거는 그 시동장치 자체를 그러니까 한목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시동장치를 그냥 무분별하게 그 쾌락 도장을 막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약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거는 약간 항상성은 이렇게 어떤 레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레벨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번식이나 이런 일들은 또 다른 그런 축에서 항상성처럼 일정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폭주하는 방식으로 그 추구하게 하고 이걸 이뤘을 때 또 쾌락이 부여돼 있어야 그걸 자꾸만 하게 되죠. 만약 번식의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이 만약 돌연변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혼자 조용히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번식에 대한 쾌락과 번식에 대한 갈망이 탑재되어 있는 동물만 자손이 태어나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덕현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인간 말고 번식에 쾌락을 즐기는 동물이 있나요? 했는데 제 여러 그 동물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매우 높은 동기로 그 번식 행동을 추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슨 좀 춥거나 아니면 좀 배고프거나 약간 위험한 그 포식자가 찾아오는 것을 다 무릅쓰고라도 번식 행동은 더 높은
그 priority에 우선순위의 동기를 하는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높은 쾌락이 배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학습된 쾌락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쓴 건데요. 여기는 선천적으로는 쾌락이 부여될 기전이 없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될 쾌락이 부여되는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가 카지노에서 이제 띵띵띵 땅땅땅 뾰록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처음 해보는 사람,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쾌락을 못 느낄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부호들로 생각을 할 텐데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쾌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된 쾌락 부분이 또 뒤에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유사하게도 innate, 선천적인 고통과 후천적인 고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고통 중에는 에너지 부족에 대한 고통 이런 거는 모든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탑재된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쾌락이 현재 이미 결과에 대한 가르침이 결과 발생 후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크레이브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결과를 촉구하는 그거를 얻어내려고 드라이브하는 그 촉구하는 이끄는 힘이죠. 그래서 크레이빙, 원팅에 대해 생각하면 이것도 선천적인 크레이빙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탑재되어 있는. 그래서 선천적으로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향에 대해서 젖을 빠는 행동이나 아니면 몇 가지 추위 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아도 그걸 추구하는 그런 게 탑재가 돼 있어야지 이게 학습이 또 되기도 전에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탑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반면 이제 후천적 크레이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학습된 크레이빙으로 그 특정 컨텍스트나 특정 큐에 대해서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열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태어날 때는 대부분 아이들은 청국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몇 번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청국장 향이나 아니면 청국장의 어떤 간판이나 아니면 청국장을 이제 먹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정 컨텍스트 중에서 특정 큐를 경험하고 특정 행동을 했더니 쾌락이 크게 유발되는 선명한 세일런트,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점점 강해지고 이걸 인센티브 세일런스, 인센티브 센시타이제이션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돼 있고 이걸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연구하기엔 좋은 실험 모델로 쾌락을 조건 없이 제공한 것보다는 쾌락을 특정 조건을 제공한 경험을 많이 해야 크레임이 높아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팻 다이어트 같이 원래는 많이 그 동물들이 그 자유로운 선택지가 있으면은 보통 음식보다 하이팻 다이어트를 더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계속 언제나 먹을 수 있게 하면은 그다지 열심히 이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천덕현 선생님이 하이팻 다이어트가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했는데 어쨌든 저의 그 생각은 이제 단맛처럼 고지방 음식이 상당히 여러 동물들에게 보편적으로 선천적으로 선호도를 만드는 쾌락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이팻 다이어트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음식이건 쾌락적 음식을 사용한 디자인도 다 해당할 것 같고 하이 수크로즈, 그러니까 하이 슈거, 하이 팻이나 뭐 하이 슈거 음식이나 다양한 그 쾌락적인 음식을 써서 연구해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 하이팻 다이어트를 특정한 컨텍스트, 이제 매일 딱 30분만 먹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딱 특정 신호가 나오면 그때만 먹을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제한된 그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갈망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우리가 뭐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여러 중독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게 아주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큐나 컨텍스트에만 허용받는 쾌락적인 일을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해두면은 더욱더 그 시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중독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게임 중독에 대한 해결책으로 게임을 질리도록 많이 하게 해주면은 더 이상 그 몰래 했을 때 아니면 막 참아서 크레이빙을 높이다가 게임을 했을 때 느끼는 그 강력한 쾌락을 못 느끼고 그냥 지루해지고 뻔해지기 때문에 질려서 게임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게임 중독 해결책으로 그냥 많이 하게 하는 거를 제안하시는 신경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생각이고 하지만 이제 게임은 계속 그 지루해지지 않게 계속 그걸 바꿔줌으로써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루해지는 것을. 네, 그리고 또 다른 실험 모델로 전기 충격 등 쾌락 얻어지는 이제 그
기회가 혹은 아예 못 먹게 하거나 아까 그 특정한 시간에 먹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한되거나 특정 조건에 그 높아지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더 갈망이 높아지는, 그래서 금지되어야 갈망이 높아지는 인간의 경험. 아까 게임 중독과 비슷하게도 그런 금지하면서 갈망을 막 고도화시킨 다음에 갑자기 딱 주는. 그러니까 뭐 그 도박 그래서 그 빠찡코 뿅뿅뿅 그 777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듯 안 되듯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이게 되게 하는, 이제 그냥 쉽게 한 뭐 80% 확률로 항상 당첨되는 거는 이제 별로 중독이 안 되죠. 하지만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막 노력해도 겨우 안 되고 하다가 겨우 한 번씩 갑자기 되고, 그때 보상이 주어지면 훨씬 더 뇌에서 강력하게 갈망이 생겨서 도박이나 이런 게 중독이 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사이클로 설명을 해보면은, 처음 경험에서는 이제 아무런 기대 없이 특정 행동을 했습니다. 빨간 열매를 그냥 신기해가지고 입에 살짝 넣어봤어요. 아직 위험하니까 많이 하진 않고 살짝만 해봤는데 그 먹고 나서 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 몸이 독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조금 먹고 좀 기다려봤어요. 어떤가 기다려봤더니 몸이 훈훈해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하는 쾌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조금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 연관지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기분이 훈훈하고 좋지? 왜 이렇게 몸이 에너지가 올라간 것 같지? 했더니 내가 한 15분 전쯤에 초록색 나무 위에 있는 빨간 열매를 따서 먹었지. 그럼 혹시 그게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훈훈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점수를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을 이제 그 결과에 대한 훈련으로 초록색 나무에 빨간색 열매는 한번 경험에 되게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왠지 그 좋은 기억, 여러분도 뭐 어디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왠지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나오면 그걸 더 그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 집에 또 가고 싶어지고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초록나무의 빨간 열매는 좋은 기억이구나 라고 한번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번 하고 나면은 이제 초록나무가 보이면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빨간 열매를 따먹고 싶은 이제 쾌락을 이제 갈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 갈망을 만들게 되고, 이제 요게 꽤 이제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뭐 컨디셔닝, 그러니까 훈련이 돼서 10번 정도에서 훈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갈망 때문에 이제 그 초록색 나무가 보이면은 그 목표를 고울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나무로 올라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입에 넣는 이런 빨간 열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쾌락이 또 생기죠. 그러면 이 11번째 경험에도 또 쾌락이 생겼네. 요번에 혹시나 먹고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먹었는데 아주 쓴 열매가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이 11번째 경험에도 또 쾌락이네. 그럼 이 쾌락이 또 다음 행동의 갈망을 만들어서 점점 이게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은 나무에 올라가 빨간 열매를 따먹던 그 원시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인에서도 이거를 계속 추구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습관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점심시간에 어떤 음식점에 가고 거기서 어떤 거 주문해서 어떻게 먹었더니 좋은 경험이,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좋아지고 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힘도 나고 좋았다라 그러면은 왠지 그 집은 또 가고 싶어서 이제 아예 고착화될 수도 있죠. 매 점심때마다 그 음식점에 가는 그런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통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 없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빨간 버섯을 먹었더니 이것도 좋은 건가 하고 먹어봤더니 얼마 후에 한 10분, 20분이 지났는데 너무 배가 아프고 계속 설사를 하고 이런 토하고 이런 괴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배가 아프고 토하고 할까? 혹시 아까 먹었던 흙 때문일까? 아니면 버섯 때문일까? 아니면 나무 줄기 때문일까? 아니면 빨간 열매 때문일까?에 대해서 최근 했던 행동들에 대해 다 연관 기억을 이제 형성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흙 때문도 아니고 흙 먹었을 때는 안 생기니까, 반면 그 빨간 버섯을 먹었을 때만 이게 생긴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빨간 버섯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실수로라도 입에 넣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제 이런 고통의 경험의 기억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러면은 이런 고통은 이제 이런 빨간 버섯을 실수로라도 입에 넣는 것을 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회피하는, 빨간 버섯을 입에 넣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행동은 목표 손실과 고통을 줄이게 되고, 또 역시나 빨간 버섯만 안 먹었더니 계속 좋다라 그러면 이것도 고착화돼서
이제 난 절대 당근을 안 먹어요. 난 절대 그 스시를 안 먹어요. 난 절대 초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초밥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밥을 보자마자 나는 항상 식은땀이 나면서 무서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착화된 그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어떤 고울을 얻기 위해 이제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행동에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단계가 욕구 행동, appetitive behavior랑 완료 행동, consummatory behavior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물이나 그 번식이나 마약에 있어서도 다 같은 계열로 이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appetitive behavior 전에 이제 craving experience로 음식을 예를 들면은 음식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과거 여러 경험상 아까 빨간 열매처럼 맛있는 음식이구나. 이걸 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 갈망을 어떤 행동에 대한 드라이브를 느끼게 되고 이러면 이제 appetitive behavior. 그러니까 appetitive behavior, consummatory behavior 차이는 이제 consummatory는 그 고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완료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appetitive는 그 전까지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면서 혹시 평가해보는 이거 이 컨수머토를 가도 좋을지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비헤이비어는 손을 뻗고 입에 한번 넣어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프터티브 비헤이비어를 하고요. 이걸 하면서 이게 늘 한 10번, 11번 맛봤던 그 달콤한 빨간 열매의 그 사과 향과 만약 달콤한 맛이 나고 촉감도 딱딱하게 그 썩지 않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오케이 이건 삼켜야겠다 하고 꿀꺽 삼켜버리죠. 삼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몸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 에너지도 생기고 이런 컨수머터리 익스피리언스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피터비 비헤이비어 익스피리언스 연결이 컨수머터리 비헤이비어 익스피리언스가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생각하고 물에 대해서도 이제 호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굉장히 그 목마른 상태였는데 마셔야겠다라는 크레이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가면 혹시 썩은 물일 수도 있으니까 손을 뻗어서 입에 넣어서 보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하게 되면은 이게 쾌적한 미각 후각 촉각 경험이 되면은 이건 삼겹살 꿀꺽 마시게 되죠. 만약 여러분도 길 가다 만약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어디 물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마시진 않을 거예요. 약간 그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이것이 삼킬만 한지 도움이 될지를 그 다음에 짠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맛을 봐서 그걸 확인해 본 다음에 삼킬 겁니다. 이러면 다시 이제 그 오스몰라리티가 몸에 그 물 부족이 해결이 되고 기운이 좋아짐을 느끼죠. 이제 이 후손 생산에 있어서도 번식에 있어서도 크레이빙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에피티티브 비헤이비어가 있고 그때 만약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라면은 이제 컨수머토리 비헤이비어를 하고 또 쾌락을 느끼고요. 만약 마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크레이빙을 TV 보고 이제 크레이빙을 느꼈더라도 이제 에피터티브 비헤이비어로 이제 마약을 시킹하고 찾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봤는데 마약상한테 받아봤는데 이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질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맛도 보고 향도 맡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이게 만약 이제까지 경험했던 좋은 큐들, 이런 향과 이런 맛인 마약이 아주 쾌락이 좋았더라는 과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맞아야겠다 해가지고 쭉 이제 맞게 되고 그런 마약 쾌감이 생기는 뭐 이런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특히 이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그 에피터티브한 익스피리언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컨수머토리 비헤이비어 삼키기로 넘어가기에 좋은 거고 이것은 계속 추구해야 될 그런 좋은 경험이구나 쾌락적인 욕구적인 그런 경험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맛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에피터티브 익스피리언스 여기 맛있는 미각 후각 촉감 경험이 결국 맛있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팔라터빌리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 개념을 돌아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학습을 생각해봐야 이 개념을 다시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학습은 결국 어떤 물체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없죠. 처음에 여러분이 만약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뭐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점점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떤 컨텍스트에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나무에 매달려 있는 빨간색 구형 물체다.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빨간색 구형이란 물체는 똑같지만 이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뭐 물에 떠다니는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오브젝트 자체의 특징과 오브젝트가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 중에 있는지를 다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고요. 학습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맨날 빨간색 동그라미를 자주 보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 그러면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빨간 구형 물체를 이제 평가를 해보고 이제 정보를 더 많이 얻죠. 사과향이 나고 달콤한 거하고 딱딱하게 했을 때 이걸 한번 이제 실험 삼아 먹어봤죠. 무인도에서 여러분이 떨어졌을 때 그랬더니 이거는 힘도 나고 좋더라.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갖고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또 두 번째 또 나무 위에 있는 빨간 물체를 경험해 봤더니 이것은 점점 계속 좋은 경험만 하게 되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지 빨간 구형 이것은 점점 다 하고 평가하고 먹는 그러니까 에피더트 비유와 컨슈머 비유를 다 하고 싶은 물체로 이제 점점 그 정보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머릿속에 탑재하게 되죠. 저것은 빨간색, 초록색 나무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내가 추구해야겠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콘텍스트의 중요성은 이게 좀 재밌는 거로 여러분 가져왔는데 여기서 지금 공을 차서 이렇게 골을 넣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공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공이 아니라 그냥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컨텍스트 중요성으로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동그라미 하얀색과 까만색의 원형 물체더라도 어느 문맥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축구공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을 볼 수도 있으니까 아까 빨간 열매 이야기도 컨텍스트도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나가다가 뭘 발견하더라도 그게 어떤 산 속에서 발견했을 때랑 뭐 바다 속에서 발견했을 때랑 똑같은 물체더라도 그 컨텍스트를 고려해야겠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오브젝트를 얘기했는데 모든 우리 주변 물체는 저거는 그 뭐 독이고 저것은 나를 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녀석이고 저거는 의미 없는 애다. 뭐 이렇게 다 이제 탑재를 하죠. 정보를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게 되는데 음식은 그런 오브젝트들 중에서 특정한 특징을 가지는 이제 음식들을 이제 우리 음식이라는 종류로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분류한다 그러면 이제 뭐 포식자냐 뭐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개 분류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음식이라고 분류하자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여러 그 우리 골 지향점 목표 중에서 에너지 가치, 그러니까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먹었을 때 에너지가 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이제 음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이런 음식들의 이제 어떤 특징은 이 음식이 이제 만약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빨간색 동그라미 구형 물체 초록색 나무 위에 있는 게 우리 머릿속에 나의 머릿속에 이것은 아주 그 에너지 가치가 높은 물체다라고 탑재가 잘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 입에 넣고 싶어지고 입에 넣어서 음미를 해보고 싶어지고 입에 넣은 후에도 역시나 예상한 대로 그 달콤하고 사과향이 나고 이러면은 이제 삼키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컨수마토를 비해 삼킴이 생기고 삼킴 이후에 한 10분, 20분, 1시간 지나고 났는데 몸의 에너지가 좋아지고 훈훈해지면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팔라타빌리티는 이 삼키기 행동을 촉구하는 음식 감각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넣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향이 나면서 달콤한 맛과 시원한 액체들이 나오는 그런 미각, 후각, 촉각, 시각 경험이 다 합쳐지면은 이건 삼키기를 해야겠다라고 촉구하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사과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인데 입에 넣었지만 너무 시큼한 맛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삼키고 싶지 않죠.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렇게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벨리에이팅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유발된 경험이 이거를 삼키게 하거나 그렇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경험이 종합적으로 매력적이면은 이제 그 다음인 그 스왈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좋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각과 행동은 여러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이 있고 감각, 정보가 있죠. 그
그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고 해석이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에 대한 밸류를, 이걸 가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특히 이제 이번에는 에너지 보충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과거 기억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평가해 보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 형성되는 이제 갈망과 쾌락이 있고, 기억이란 이런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를 갖고 한 단계 한 대 보면은, 처음에 이제 멀리서 봤어요. 했더니 빨간색 구가 초록색 나무 위에 달려 있구나. 빨간색 구가 있구나. 근데 이러면은 이게 사과일 수도 있고 빨간 돌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뭘까? 이제 여러 확률이 있죠. 인지는 그래서 정확히 애매하다. 저 빨간색이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니 돌일 수도 있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저 가치가 얼마나 높은 일인지 나한테 해보면, 이건 뭐 사과일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지만 약간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케이, 뭐 지금 다른 뭐 무서운 일도 없고 다른 할 일도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높진 않지만 약간의 동기를 부여하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라는, 그래서 왠지 가고 싶은 그런 동기가 생깁니다. 이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이런 동기를 느껴서, 어떤 끌림을 느껴서 행동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봤더니, 이건 꽤 사과 모양이다. 라는 걸 이제까지 학습했던 과거 기억에 있었던 그 사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뭐 꼭지도 있고, 그 색깔이나 여러 면에서 이건 사과에 매우 가깝다. 그럼 인지도가 사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이거의 가치는 어떻지라 그러면은, 그래도 꽤 이제 가치가 높아지죠. 돌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잘 익었는지 아니면 썩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평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때 약간 사과를 발견했을 때 약간은 이제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따서 코로 냄새를 맡아봤더니 다행히도 향기로운 사과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 사과구나 라는 걸 좀 더, 약간 모양만 사과 같았는데 이제 향기까지 사과 같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싱싱한지 썩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애매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그래도 아까는 사과 아닌지도 몰랐는데 이제 사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까 좀 더 높은 가능성을 하게 되고, 또 약간 쾌락과 이제 오케이, 이런 사과향을 느끼면은 너무너무 이제 여기 와서 멈출 수는 없죠. 아주 강력한 욕구를 느끼죠. 이걸 입에 넣어서 이제 맛을 보고 싶은, 이제 미각을 느껴보고 싶은, 미각 정보를 얻어야겠다. 미각 정보를 꼭 얻어. 여기서 그냥 바로 멈추는 거. 만약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향을 보게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미각을, 이제 맛을 보는 걸 허락 안 해주면은 아주 괴롭겠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이벨리에이팅 하고 싶은, 평가해보고 싶은 욕구가 여기서 아주 높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에 넣고 이제 하면서 어떤 물이 나오는지, 어떤 미각 정보가 시큼한 정보가 나오는지, 씁쓸한 정보가 나오는지, 아니면 짭짤한 정보가 나오는지, 아니면 달콤한 정보가 나오는지 미각 정보를 한번 얻어봅니다. 얻어봤더니 단맛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썩은, 시큼하거나 쓴맛이 나는 거는 이제 썩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구나. 추가 감각 정보가 생겼죠. 이랬더니 이것은 매우 가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입에 넣어서 단맛까지 느꼈는데 이때 뱉으라고 하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이건 멈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삼키고 싶은 욕구가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키고 싶은 욕구에서 삼키게 돼요.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고, 사과 하나를 다 삼켰어요. 근데 한 30분쯤 지나고 나니까 몸에 훈훈하게 이제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제 기억을 리세팅하는 거죠. 이것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물체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측면에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배불러지면 이제 갈망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아주 좋은 일이다. 이건 또 해야겠다는 일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최근 1시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건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인데라고 해서 기억이 다시 하고 싶은 일로서 이 모든 이 단계에 있었던 기억, 그러니까 감각 기억과 행동 기억, 내가 뭘 했지? 그다음 어떤 그 감각들이 있었지? 사과향, 단맛, 그다음에 나무에 올라가기, 그러니까 사과향, 단맛이 감각에 대한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 향과 이 미각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감각에 대한 가치 부여의 기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무 열매 따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아니면 나무에 다가가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할 만한 일이구나,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만약 그 도박이라면 그 빠찡코 이걸 탁 내리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쾌락을 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행동에 대해서도 기억이 가치를 부여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맛있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팔라타빌리티, 맛있음에 대해서 팔라타빌리티는 건 무엇일까요? 팔라타빌리티에서도 인네이트, 선천적 맛있음과 후천적으로 배운 맛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라타빌리티 맛이라는 거가 특수한 매력을 유발하는 통합 감각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걸 뭘 하고 싶게 만드는, 유혹하는, 그러니까 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특징이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감각 경험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쾌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맛과 쾌락은 많이 다른 것 같고, 아까 작은 쾌락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완료적인 쾌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과 좀 다른 의미가, 이제 좁은 의미의 쾌락, 이제 마약같이 머리가 뿅하게 기분 좋은 거는 그 자체가 이제 완료된 상태예요. 방금 한 행동에 대한 결과로, 그 어떤 보상,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받는 거여서 또 뭘 더 해야겠다라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약 마약을 맞으면 그냥 그채로 좋아하는 거지, 더 다음에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맛있음은, 그 향과 입에서 단맛이 나는 이 맛있음 경험은 삼키라는 행동을, 완료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특징을 만들었기 때문에 쾌락과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라타빌리티의 매력은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그냥 마약의 쾌락은, 중독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난, 그냥 만끽하는 쾌락의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팔라타빌리티가 만드는 어떤 느낌은 행동을, 삼키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맛있음에 대한 이런 행동 촉구는 굉장히 진화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잘 있어야 동물들이 구분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 측면에서 유익한 물체, 그러니까 그 신선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구분하는 이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역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고도화된 인네이트 팔라타빌리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팔라타빌리티에서는 그 아까 단맛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선천적인 팔라타빌리티에서 싫은 쪽은 이제 쓴맛 쪽에 되겠죠. 아니면 아주 지독한 신맛, 그러니까 음식이 썩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동물마다 이건 좀 다르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 어떤 선천적으로 구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이제 쾌락이 아닌 고통인 매운맛, 쓴맛, 썩은 향 같은 것도 특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삼키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감각 정보였다가 좀 여러 번 훈련하고 나면 이건 추구해야 할, 맛봐야 할, 삼켜야 될 그런 그 정보로 이 정보가 리셋되는, 다시 재편성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화적으로는 이런 매운맛, 쓴맛, 썩은 향의 물질 섭취하면 곧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는 싫어하는 경우.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쓴 거, 신 거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 현대 문명화 사회가 아니고 무인도에 태어났다라면은 그 아이들의 입맛대로 행동하는 게 더 유익해요. 왜냐면은 신맛과 쓴맛은 대체로 그 에너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인간과 현대 문명화 사회나 아니면 약간 동물들도 부모가 훈련시키거나 이러면은 그 다른 동물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몇 번 먹어봐, 나중에 좋아할 거야 라는 이런 추천을 받고 먹어보기도 하죠. 아니, 참고 몇 번 더 먹어봐, 김치도 먹어봐, 뭐 이런 걸 하죠. 하게 되면 처음에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맵다니, 뭐 이런 너무 괴롭다라고 하지만, 좀 지나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고 났더니 별로 원래 뭐 매운 거나 쓴 걸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훈훈해진다든지 후련해진다든지, 아니면 쓴 커피를 마시고 났더니 정신이 맑아진다든지, 좋은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매운맛, 쓴맛, 썩은 향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처음에 아주 싫어하던 개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좋아하는, 김치도 청국장도 먹게 되는, 그래서 커피, 김치, 청국장, 홍어에 수르스트리밍이 이제 그 청어 발효한 건데요. 이거는 아니면 썩은 두부 같은 이런 것도 선천적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강력한 인네이트하게는 안 좋은 신호로 막 내지만은 훈련을 시키면은 억지로 먹이면은 억지로 막 때려가면서까지도 김치 안 먹으면 너 인간도 아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김치도 못 먹냐라고 막 훈련을 시키면은 이 맵고 알알한 그 경험을 처음에 싫어하다가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이 다시 한번 그 처음 개념으로 돌아가서 한번 맞춰보면은 이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 개체들이 서로 생존 번식을 하는 상황 중에서 음식 관련 인지 감정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음식 관련 경험들에 대해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단맛을 좋아하는 돌연변이, 단맛을 싫어하는 돌연변이 이렇게 다양하게 태어나는데 개체 생존 번식 경쟁의 유익한 방향의 돌연변이가 A라고 하고, 그러니까 A는 사과를 쾌락적으로 느끼는 돌연변이고, 다음에 돌가루를 고통으로 느끼는 돌연변이야. 쓴맛을 이거 너무 쓰다 싫어하는. 반면 이제 또 돌연변이 하나 생겼는데 얘는 개체 생존 번식의 불리한 방향의 그 뇌회로가 형성이 된 거죠. 돌연변이로. 그래서 사과를 싫어해요. 단맛을 싫어하고 오히려 돌가루를 쾌락을 느끼고 먹는, 그래서 돌가루를 먹는 병도 있거든요. 정신병 중에서 돌을 먹는 거를 즐기게 되는 그런 정신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가루를 쾌락으로 느끼고 추구한 돌연변이가 태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A라는 개체는 살아남고 또 A의 A는 자손도 만들고 살아남게 되지만 B는 자기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자손도 못 만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그 개체 생존과 번식에 유익한 방향의 돌연변이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약간 뭐 단맛을 좋아하고 약간 쓴맛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중에서도 단맛을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도 더욱더 비상하게 단맛을 좋아하는 돌연변이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탄수화물 화학 센서, 그러니까 단맛 감지기를 쾌락으로 느끼고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고통으로 방식을 느끼는 게 대체로 일반적으로 지난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그 유익한 그 역할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인네이트하게 단 것을 좋아하게 하고 쓴 걸 싫어하게 해야지만 그 개체나 집단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게 점점 심화돼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 동물들은 아주 이것을 잘하게 되는, 아주 뚜렷하게 하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과가 음식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왔는데 외계인한테 저것이 너의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외계인은 저건 내 음식이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사과가 음식인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제 지상에 있는 이 동물들이 대체로 탄수화물 계통을 기본 에너지 환원 단위로 쓰기 때문에 포도당을 그 뇌가 또 뇌세포가 포도당밖에 못 쓰기 때문에 사과를,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물체를 이 종류의 하나인 사과를 음식이라고 인지하는 동물만 현재 살아남았죠. 만약 그렇지 사과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음식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사과가 맛있는 게 아니죠. 외계인이 와서 사과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먹으세요라고 하면은 난 전혀 이거 맛있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그래서 사과 자체가 원래 맛있던 게 아니라 사과의 특징들, 그 포도당이 많고 한 것을 맛있다, 그 쾌락적, 그러니까 그 좋은 거다, 추구할 만한 거다라고 느끼는 돌연변이들만 현재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사과가 맛있는 게 아니라 사과를 맛있다고 느끼는 동물만 현재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맛있는 음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어떤 특징이 어떤 것을 맛있다라고 느끼고 맛없다고 느끼게 만든 그런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관련된 개념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사과로 인지할지 말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인지를 살펴보면은 선천적 인지와 후천적 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냥 인지 체계로 음식 측면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생존 번식에 유리했던 기능으로 단맛은 탄수화물이고 에너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근데 후천적 인지가 태어난 이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인지 체계로 음식 측면에서는 이번 세대나 주변의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인지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류가 김치를 먹었던 게 뭐 이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생존 번식에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번 세대나 이번 상황, 컨텍스트,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특수하게 훈련을 해서 만든 그런 거죠. 그래서 홍어회가 음식이냐 아니냐, 커피가 음식이냐 아니냐, 또 매운맛이 있는 어떤 물체는 음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건 보편적으로 선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의 종류를 아까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은 선천적 인지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학습하지 않고도 진화적으로 본능적으로 갖춰진 인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인지 반응으로 보편적으로 단맛은 이제 에너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신호가 되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신맛은 썩었음에 어떤 보편적인 그런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아주 심한 신맛은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썩었음을 대변하는 대명사 같은, 그래서 이건 나쁜 거고, 썩은 냄새도 나쁜 거고, 뭐 이렇게 인지하게 했죠. 하지만 이제 후천적 인지는 생물이 학습해 만들어진 인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후천적 인지를 하게 되는 게 다른 동물들에게는 일반적이지만 인간은 이제 간접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이라 하는 거는 만약 여러분이 지금같이 이렇게 부모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제공해 준 음식 세계 살지 않고 그냥 무인도 혼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바나나고 이게 솔방울이고 이건 독버섯이다, 뭐 이런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 무인도에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직접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보고 또 먹어도 보고 또 한번 10분 20분 지나보고 배탈도 한번 나보고 죽을 고생도 해보고 이런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만의 이제 후천적인 인지 체계를 갖추겠죠. 이런 대체로 이런 향과 이런 맛은 좋은 거고 이런 향과 이런 맛과 이런 초가 안 좋은 거고 이런 거는 어떤 거다. 아직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하겠죠. 이게 직접 경험을 통한 후천적 인지인데, 인간은 이런 문명화 시대는 이게 아주 이런 체계가 바뀌어서 뭐 좋은 점도 있죠. 빨리 배우니까.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간접 경험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인간은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알려줘요.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나 아니면 여러 그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나나고 이것은 먹으면 맛있고 이건 영양가에도 되게 좋은 거야. 완전 식품이야. 이 바나나 좋은 거다라는 이렇게 알려주면은 직접 맛본 경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을 맛보지 않아도 거기 누가 알려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저거 아이들이 막 솔방울 같은 거 입에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이건 솔방울이라고 불리는 거고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접혀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먹어도 맛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거야. 뭐 먹는다고 큰일 나진 않겠지만 뭐 먹는다고 도움될 것도 없으니까 먹지 않으려면 음식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음식이 아님이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이건 탐스러워 보여서 아이들이 또 입에 막 넣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어른이 알려주죠. 이건 독버섯이라고 하고 이것은 먹으면 맛은 있어. 먹으면 막 달콤한 맛도 나고 하지만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배탈 나서 심하게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렴이라고 알려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부모가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죠. 이제 음식과 음식이 아닌 것, 건강에 좋은 건 나쁜 것, 영양분이 높은 건 낮은 것 해가지고 다 체계적으로 어떤 정보로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려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이거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것은 무슨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음식이라고 먹는 어떤 물체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아주 영양분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하는 음식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음식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먹고 나서 평가하는 측면, 아까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을 전 두 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컨슈머토리 페이즈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할 때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는데,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데 영양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스나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애들은 다 영양적 측면에서 먹고 한 10분, 1시간 지나고 나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거는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보통 에너지 그 측면에서는 나쁜 기분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 음식이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음식들을 만든다 그러면 몸에서 알 거예요. 얘는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뉴트리션 측면에서는 네거티브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런 딱 특정한 에너지 측면이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 혹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와 별개 측면에서 만약 마약을 먹으면은, 이제 먹을 수 있는 마약이라면 이걸 먹고 나면은 기분이 확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건 영양분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리튬 클로라이드라고 배탈을 내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먹고 나면 배탈이 나죠. 이건 영양분과 상관이 없지만 배가 아프고 괴롭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다른 레이어, 다른 차원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가 먹고 났을 때 먹은 것에 대해서, 먹은 물체와 경험과 큐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이 뉴트리션도 있고 뉴트리션이 아닌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물체를 저는 이 차원에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가치가 높은 차원, 다음에 쾌락적으로, 맛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차원이 있고, 그럼 여기서 햄버거 같은 게 이제 쾌락적이기도 하면서도 영양분도 높은 뭐 이런 거고, 현미밥이 이제 별로 맛은 없지만 거의, 아니면 아주 퍽퍽한 빵이나 이런 것들이 맛으로 먹진 않지만 배고프면 먹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여러 불량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걸 먹는다고 허기가 가진 않을 거란 걸 알아요, 불량식품들이. 하지만 너무 달콤하고 막 향기 나고 하니까 이거를 먹기도 하죠. 불량식품 같이 쾌락 가치만 있고 맛 가치만 있고 영양 가치가 없는 거 있고, 둘 다 별로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긴 하는데, 우리 동물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개인과 관련되는 그런 센소리 익스피리언스를 좋아하는 돌연변이만 셀렉션 됐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센소리 익스피리언스가 좋은 사물들은 대체로 에너지 게인 관련된 사물이에요. 단맛, 탄수화물, 고기 맛은 본능적으로 좋기 때문에, 반면 맛이 없으면 대체로 에너지 익스피리언스 안 좋습니다. 쓴 돌가루나 신썩은 음식.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축에서, 그리고 이게 쾌락 축에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에너지 측면에서 다양한 물체들이 있죠. 에너지 가치가 높은 사과 같은 것부터, 아니면 뭐 나무 줄기 같이 에너지가 낮은 거, 혹은 에너지를 조금 빼앗는 거, 아니면 좀 많이 빼앗는 거,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천적인 감각 기관들이 잘 발달해서 구분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에너지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 감각기관이 달게 느끼면 대체로 에너지 가치가 높은 거고, 우리 감각기관이 쓰게 느끼거나 고통스럽게 느끼면 대체로 에너지 가치가 안 좋은, 이런 진화적으로 선천적인 감지 시스템이, 에너지가 높은 거를 쾌락적으로 느끼고 에너지가 낮은 거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감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물체들이 이 축상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쾌락적이지만 에너지 게인이 거의 없는, 아까 불량식품이나 제로콜라나 껌 같은 거는 아주 쾌락적이지만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약간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원래 자연계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잘 디텍터를 하게 하는데, 이걸 하이제크, 그러니까 이걸 약간 사기쳐가지고 속이는, 우리 뇌나 맛의 감각 인지 체계를 사기치는 거죠. 속이는 거죠.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단맛이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높을 거라고, 이 정도 달면 굉장히 에너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우리 뇌를 속이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냈고, 또 감각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지만 에너지 게인이 매우 높은 그런 사물들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고 먹으라고 한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먹으라고 하는 이런 그 특수한 요 자연계에는 대부분 우리 감각 체계가 잘 그 구분하고 있지만 이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우리 감각 체계를 벗어나는 특수한 그 쾌락적이지만 에너지가 없는 거나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에너지가 많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면은 처음에는 싫어했던 거를 좋아하게 컨디셔닝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유익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게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서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사물은 우리 가치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만약 제가 무슨 아프리카에서 나온 어떤 물건입니다. 음식인지 안 알려주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라고 갑자기 딱 보여주면은 이거의 쾌락적인 가치도 모르고 또 에너지적인 가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입에 넣었을 때 혹은 쾌락적인 일이 생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지 아니면 이거를 먹으면은 몸의 에너지가 좋아질지 아니면 몸의 에너지가 줄어들지 새로운 사물은 가치를 모르는 노블 오브젝트인데 매우 뭐 반짝거리거나 이렇게 노블하면서도 신기하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물체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뭐 아프리카 특산품입니다 하고 선물이 왔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음식인지 아닌지 안 알려줬어요. 이런 예 중에 하나가 젤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젤로를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까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이걸 처음 본 아프리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맛이 좋을지 에너지의 보충에 도움이 될지 전혀 모르는 어떤 이런 노블 오브젝트이죠. 젤로라는 것들은 이런 노블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 여러분이 이제 무인도에서 이런 노블 오브젝트들 젤로 비슷한 뭔가를 만약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제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너무 배고프고 필요하게 되면은 혹시 이거에 에너지적 가치나 맛적인 가치가 있을지를 평가를 이제 실험 삼아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맛약, 촉각 등으로 젤로 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한번 평가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혀를 대봤더니 달콤한 맛이 나요. 그다음에 향기도 되게 기억했던 딸기 향과 되게 비슷한 향이 나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또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 아주 쾌락적이에요. 젤로를 먹어봤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 플레저블한 익스피리언스를 한번 했기 때문에 평가 후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간 쾌락적인 물건이란 걸 알게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지속적인 경험을 했는데 계속 쾌락적이라 그러면 계속 이게 올라가게 되죠. 점점점 쾌락적인 가치 높아져서 처음에는 무의미했던 물체가 젤로 같은 게 이것은 매우 쾌락적인 물체라고 이제 위치가 여기서 가운데로 변하게 되죠. 만약 했는데 입에 혈압 대봤는데 너무 써요. 아니면 너무 시큼해요. 아니면 향도 아주 고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청국장이나 홍어회 같은 향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난 다시는 저 홍어회는 근처에 가지도 않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켜봤을 때 이제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삼켜봐서 에너지의 영양적 가치를 만약 한번 평가해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번 먹었더니 한 30분 지났더니 몸에 기운이 불쭉불쭉 나고 에너지 상태가 에너지 게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면은 얘는 에너지의 가치가 높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물은 이제는 이제 처음에 뉴트럴했던 상태에서 영양 가치가 기대되는 사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점점 더 얘는 정말 고에너지야. 내가 배고플 때 이거를 한 점만 먹어도 살 수 있어. 이거는 뭐 산 넘고 물 넘어서 호랑이를 피해서라도 한 점을 꼭 얻어야 돼. 이걸 얻는 게 다른 에너지 가치가 낮은 음식 10개를 얻는 것보다 이거 하나 얻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해서 매우 높은 영양 가치 기대 사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쾌락축과 영양축이 있다 그러면 이와
연관돼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전체적인 경험평가의 3차원의 새로운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을 삼켰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가, 마약 같은 쾌락을 주는 인가, 그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인간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아편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더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영양고와 상관없죠. 하지만 맛과도 상관없어요. 쓰고 괴롭지만 나중에 쾌락이 찾아오는. 그래서 아편, 담배 뭐 등등 이런 거에 그래서 이후 좋은 일이 생기는가 아니면 이후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 복통이 생기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러면 해서 세 번째 축으로 또 이 3차원적인 축으로 평가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거나 몸의 병 같은 컨디션 테이스트 어벌전, 그러니까 리튬 클로라이드는 이런 기전이나 마약 커피와 같은 사물 평가에는 또 다른 이제 이 자체가 또 다른 그런 쾌락과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영양과 맛과 별개의 가치가 있는지를 또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젤로라든지 딸기향 나는 빨간색 젤로에 대해서 단맛이 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아서 먹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여기에다 약간 그 독약 같은 걸 타가지고 리튬 클로라이드를 타서 이거를 먹으면 맨날 너무 심한 복통이 그날 밤새 그냥 화장실 가면서 괴로워지게 만들면은 이걸 여러 번 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면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복통을 생기는 일은 그러니까 저는 그 회나 아니면 스시를 먹다가 배탈 난 경험이 많았는지 회나 스시는 좀 왠지 싫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다 없다와 이게 영향이 된다 안 된다와 별개 세 번째 축으로 좀 싫어요. 좀 무서워요. 회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은 좀 싫어해. 아, 회는 안 먹을래. 나는 좀 맛있는 줄 알아. 저도 라면도 먹어도 배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라면이 맛있는 줄도 알고 영양분이 많은 줄도 알지만 또 회도 그런지 알지만 좀 싫어요. 왜냐면 무서워요. 먹으면 아플까봐. 근데 그래서 보통 배고플 때는 안 먹어요. 그렇지만 매우 많이 배고프게 만들면은 에너지 개인을 위해서 좀 싫어하던 마음을 이기고 병이 생길 위험보다 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라면도 먹고 회도 먹고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인터널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몸속에 어떤 상태를 만드냐에 따라서 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회를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같은 것도 이제 바뀌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른 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이제 템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크레이빙 굉장히 높은 어떤 유혹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가 어떤 신경 기능일까? 템테이션이 막 높을 때는 우리 뇌는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작용하길래 어떤 의사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여기를 향해 다가가는 위험한지 알면서도 이 표정을 보면 벌써 이게 너무 무서운 줄 알죠. 하지만 다가가는 이런 의사결정. 왜 다가가는 결정을 할까? 죽을 수도 있는데 나쁜 경험, 좋은 경험 뭐 이런 게 섞여 있을 때 너무 배고프면은 가겠죠. 배가 안 고프면 안 가겠죠. 이런 것처럼 의사결정에 어떤 회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때 이 템테이션 너무나 막 유혹을 느끼는 거, 뭘 먹고 싶은 이거나 사실 뭐 먹는 거에 대한 유혹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그리고 그 술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성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뇌의 독특한 상태라 생각을 해요. 그 유혹을 막 강하게 느끼는 거, 어떤 욕망을 강하게 느끼는 거. 이건 뇌가 과연 어떤 상태이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아까 메모리 측면, 그다음에 밸류 측면, 그다음에 인테로셉션, 그러니까 내 몸속이 배고픈지 목마른지 느끼는 측면, 그다음에 뭐가 현재 그래서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물이다. 제일 필요한 거는 밥이다. 제일 필요한 거는 뭐 이성 친구다. 뭐 아니면 제일 필요한 거는 따뜻한 곳이다. 뭐 이런 필요를 계산하는 곳. 동기, 유혹, 열망, 욕망을 계산하는 것, 행동에 대한 축을 살펴보고 뇌의 어느 부위, RQ 뉴클레우스,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 뭐 등등 뇌의 어느 부위에 어느 셀 타입이 이 중에 어느 것과 어떻게 연관이 지어져 있는지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다음에 서로 신호가 어디서 어디로 주는지, 그러니까 어떤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정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정보를 보내고, 그러니까 여기로 정보를 보내고, 이 정보가 어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또 다음에 어디로 정보가 돼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 행동까지 이 연결되는 이 회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과 연결관계들을 창의적으로 발상해보고 제안해보고 회로들을 생각해보면은 이걸 바탕으로 어떤 기능에 어느 것이 담당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느 뇌 부위에 어느 세포가 어느 기능을 담당한다는 게 1대1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은 만약 자동차가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엑셀레이터 페달이 출근을 담당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휠과 그러니까 운전대와 기어 바꾸는 것과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바퀴, 그다음에 그 엔진의 그 엔진, 그 휠 이런 모든 게 다 잘 작동해야 되는데 일단 엑셀레이터를 망가뜨려 보면은 출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가 출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동차가 언제 엑셀레이터가 작동하는지 24시간 관찰해 봤어요. 했더니 출근할 때마다 엑셀레이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근할 때 엑셀레이터가 작동하는 걸 보니까 엑셀레이터가 출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차원적인 다양한 조합의 그 회로들이 다 함께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일 중에서 엑셀레이터는 어느 단계를 담당했는지 이렇게 좀 그 제한된 역할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냥 너무 쉬운 단순화 그래서 엑셀레이터가 출근이다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벼룩에 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다. 그래서 벼룩에 다리를 뗐더니 아무리 소리를 치고 해도 벼룩이 더 이상 뛰지 않더라. 그래서 벼룩에 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주의하면은 좋겠습니다.